선생님이 일단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이렇게 써서 안 보이겠지만 지금 이쪽이 굉장히 부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주 강의를 찍기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이쪽 사랑이를 뽑았거든요. 근데 그제 저 수요일 날 제가 여기 이쪽 사랑이를 뽑았어요. 지금 이거 녹화를 하는 날은 금요일인데요. 그래서 사실 말을 지금 원래 하면 안 돼요. 지금 뽑은 지 48시간도 채 안 돼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발음이 좀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꼬매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먼 대는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발음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 강의를 찍는데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이거 유튜브에다 업로드하는 이유에 대해서 했을 때 EBS 온라인 클래스 접속 자체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 아니다 하더라도 EBS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업로드를 할 때 약 20분의 강의를 400메가의 용량 제한을 거쳐서 저희가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사용을 했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 제가 올릴 때 그냥 로우 파일 그대로 올립니다. 인코딩을 하지 않고 올리는데요. 그럴 경우에 화질의 손상이 좀 덜하기 때문에 사실 그랬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거 같은 영상 같은 경우 제가 한 10분의 영상이 한 1기가짜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EBS랑 비교를 해보면 EBS는 10분의 영상을 한 약 200메가 정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5배, 즉 화질이 더 좋게 올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문의가 갑자기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처음 1주차 때보다 지금이 화질이 더 안 좋아요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EBS에서 트래픽 때문에, 왜냐면 EBS 온라인 클래스 접속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트래픽을 건들면서 아마 제가 유튜브에다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선생님들의 트래픽이라기보다 화질을 좀 낮췄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그 화질을 저희가 이제 조절해서 볼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냥 항상 유튜브에다 업로드를 하고 유튜브 영상만 확인해봐가지고, 그래서 EBS 온라인 클래스는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화질이 조금 초반보다 좀 안 좋았다라는 거. 초반에는 오히려 좋았는데 지금 저거 일단 조금 덜 좋아졌다는 부분을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뭐 그런데 여튼 저는 그래도 계속 유튜브에다 올릴 겁니다. 그래야지 화질 좋은 거를 그대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거를 다시 보고 싶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다시 보지 말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십시오. 이유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다시 볼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부적정 수강 학생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다시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또는 복습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그 영상을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EBS에서 부적정 수강이라는 학생의 명단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볼 때는 그냥 EBS 온라인 클래스를 보시고, 그 다음번에 볼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EBS 그러니까 부적정 수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걸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질 문제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잠깐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초반에는 화질이 좋았는데, 근데 제가 인코딩 안 하고 로우 파일 올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그러다 보니까 필기량이 좀 더 잘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도 일단은 처음 볼 때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강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수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2022학년도라는 것은 2022년에 대학교 1학년이 되는, 즉 사실 학년도라는 게 붙은 거랑 연도랑은 교육에서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이죠. 근데 지금 고3 학생들은 2021 학년도라고 부릅니다. 학년도라는 것을 이해하기 좀 편하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그 학년도가 붙은 그 숫자 때 대학교 1학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2021학년도는 지금 올해 고3들이죠. 내년에 대학교 1학년이 되는 거니까요. 2022학년도, 즉 현재 고2 학생들의 주요 대학들에서의 정시 비율이 늘어났다라는 게 최근에 그저께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사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의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뭐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혹시나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요. 근데 일단 정시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부 교과전형보다 정시가 더 늘어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정시를 그전보다 좀 늘렸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수시와 정시가 8대2에서 7대3 정도였습니다. 즉 수시가 7에서 8을 차지하고 정시가 2에서 3을 차지한 겁니다. 이게 조금 늘었다고 하더라도 정시가 더 수시보다 많이 뽑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정시 비율을 계속 대폭적으로 늘려오다 보니까 정시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현재도 수시가 현저히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2022학년대도 수시를 현저히 많이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 마시길 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정시와 수시를 다 같이 가져가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특히나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럽니다. 정시와 수시를 다 같이 가져가라. 고3 때 돼서 하나를 선택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유는 그러니까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 이름 있는 또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또는 다른 사람이 선호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많이 좀 봤었는데요. 물론 그 기준이 전부 다 완화됐다고 하지만 완화됐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꼭 턱걸이로 걸려가지고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봤던 친구들, 좀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던 친구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러한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시와 수시를 꼭 다 챙겨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 지역 내의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내신을 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내신을 따기 쉽다 보니까 여러분들 꼭 내신 챙겨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정시라는 거, 수능이라는 거 공부하는 게 만만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두 가지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쉽나요라고 하면은 우리 학교 내신을 기준으로 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즉 수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게 우리 학교는 좀 더 쉬워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수능을 통해서 수능 쪽에서도 강세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은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들은 아무래도 강남권이나 또는 뭐 분당 쪽 이런 쪽 좀 잘하는 지역의 학교들이 좀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 특히나 뭐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아마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강남권이나 분당권도 1, 2학년 때까지는 내신과 수시를 다 챙겨가다. 그러니까 내신과 정시, 수능을 다 챙겨가다가 한 2학년 말, 3학년 초에서 이렇게 선택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꼭 내신 잘 챙겨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오늘 할 내용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한 20분 만에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차피 좀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는 데 필요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이걸 두 차시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해야 될 게 사실은 인수정리, 그 다음에 그 조립제법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인수정리 이거야, 조립제법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금방 끝납니다. 근데 사실 인수정리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앞전에서 얘기했었죠. 인수정리는 뭐의 특수한 경우이다? 나머지 정리의 특수한 경우이다. 그 다음에 조립제법은 사실 다항식의 나눗셈,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와 연관이 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또 그걸 제가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강의 두 개로 쪼개서 갈 건데요. 자, 다시 오늘 배울 내용 인수정리입니다.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특수한 경우인데 어떠한 특수한 경우냐? 나머지가 뭐일 때? 0일 때 그때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자, 나머지 정리 우리 잠깐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나머지 정리에서는 사실 정의를 제가 말로 했었죠. 수학에서 정의를 말로 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식 외우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꼭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의를 알아갈 때 이과에서 2등급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만 보면은 교과서만 착실히 보더라도 이과에서는 3등급 정도까지는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과 3등급이면 문과로서는 1등급입니다.
이 문과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무시하는 거 아닌데 예전에 문과, 이과가 통합적으로 수학을 봤을 때라든지 또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과 3등급에서 4등급 극초반대 애들은 사실 문과 1등급과 비슷한 성향의 그 수능 능력을 가지고 수학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많이들 내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문과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문과는 문과 나름대로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문과에서 미적분을 안 보던 시절에 확통 문제들은 사실 이과에 나오는 확통 문제들보다 좀 더 어려웠던, 물론 같은 범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문과와 이과가 문제의 비중이, 문과가 사실 그때 당시 확통이 5문제 또는 6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그때 사실 문과의 확통 문제들은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 절대 문과를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런 수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교과서만 봐더라도 한 3등급을 많이 쓰는데 학생들은 사실 교과서를 꼼꼼히 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하는데도 불구하고 3등급 안쪽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서 많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좀 애석한 부분이긴 한 건데요. 교과서에 있는 정의, 개념 꼭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공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말로 하는 것들, 그 수학적인 개념을 말로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말의 어구를 조금만 바꾸더라도 그 문제 자체가 또는 그 개념 자체가 영 다른 개념이 되다 보니까 사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직 확통은 안 배우지만요. 자, 나머지 정리는 다항식 px. 앞에 다항식은 사실 써주는 게 좋긴 하지만 제가 공간상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다항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px를 x-a 1차식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교과서에는 이 문장이 쓰여져 있지 않죠. 이 px라는 식을 다항식에 나눴으면 가로식으로 사실 쓰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도 썼죠. 그때도 썼었죠. 그 px를 x-a로 나눈다고 해서 x-a 곱하기 그때의 목을 qx라고 한 다음에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여기 x에다가 a를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x에다가 a를 넣어주게 되면 a-a가 이게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때도 얘기했죠. qx가 얼마의 값을 가져진 간에 걷다가 0을 곱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나머지 r은 뭐가 된다? PA. 물론 교과서에서는 R equal PA라고 써져 있었지만 저는 그냥 그 나머지라는 관점에 대해서 보지 않고 그냥 나중에 이쪽 인수정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사실 그냥 식을 이대로 나눴습니다. 이대로 사실 나누는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PA equal R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인수정리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했지만 나머지 정리 하기 한참 전부터 얘기했었죠. 뭐일 때? 그 나머지가 0일 때, 즉 R이 0일 때, 즉 나머지 정리의 특수한 얘기다. 그래서 인수정리는 나머지 R이 0인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px를 x-a 곱하기 qx 더하기 r이라고 썼는데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요? 나머지가 0이라고. 즉 나머지 r이 0입니다. 0이기 때문에 사실 이 0인 거는 써주지 않아도 되죠. 그럼 써주지 않으면 뭐가 되죠? 이 노란색처럼 px는 x-a 곱하기 qx가 됩니다. 즉 px는 x-a를 인수로 가진다는 겁니다. 제가 앞전에서도 인수에 대한 정의를 했었죠.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했었나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같은 경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인수분해 했었죠?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하고 이거 붙일게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아프다 보니까 잠깐 실수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앞전에서도 얘기했었죠. x 플러스 1을 이거를 인수라고 그러고 x 플러스 2도 인수라고 그런다고. 즉, 두 개의 인수로 분해, 나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x-a를 인수로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인수정의가 되면 PA equal 0이거든요. 즉, PA equal 0이다.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라는 소리는 px는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앞전에서 얘기했었죠. 양방향을 다 만족하는 경우, 즉 필요충분 조건, 뒤에서 명제에서 들을 겁니다. 필요충분 조건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인수정리는요. 그래서 px는 x-a로 나누어 떨어지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pa가 0이다. 즉 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이다?
0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아마 나와 있습니다. px는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pa = 0이라는 소리는 즉 px라는 식을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라는 소리는 그 px는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소리는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나머지 영역과 관련해서 뭐 다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쉬운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귀찮은 식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식 px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6이 1차식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고 1차식 x-2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B의 값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교과서에 나온 대로 풀면요 이런 해설로 풀 수도 있겠죠. 자,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는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때 나머지가 0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 이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x-2로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는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된다? 이 x-2를 0으로 만들어주면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된다. 2를 대입해주면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마이너스 6 이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연립방정 풀어주기 위해서 이걸 먼저 가져올까요? 4a 더하기 2b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a 마이너스 b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7 플러스 7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다 2를 붙여주죠. 그래서 2를 붙여주면 2a-2b 이꼴 이게 14가 되겠죠?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6a는 얼마입니까? 12. b는 이렇게 되죠. 자, a가 2다 보니까 b는 얼마가 될까요? 자, a가 2다 보니까 b는 4 마이너스 5가 되나요? 8 마이너스 10.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a는 2, b는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풀 수 있지만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앞전에서 그랬었죠. 이번엔 두 번째 풀이로 풀어볼까요? 자,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의 또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동일한 표현이 x 플러스 1을 뭘로 가지고 있다?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가지고 있다는 쓰지 않겠습니다. 역시나 이 표현도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예, 이거랑 같은 표현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px라는 식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px라는 식이 저거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뭐가 되죠? 결국에 이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표현 아닌가요? 그렇죠. 식으로 쓰면 px를 x 플러스 1과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목이 qx가 되는데 px라는 식이 몇 차식이죠? 3차식이죠. 3차식인데 그러면은 다 나와 있는데 a, b 사실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저쪽에 맨 마지막 6이죠. 그럼 여기 사실 qx가 뭐라는 생각이 드나요? qx 자체는 뭘까요? 저기 마이너스 6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걸 전개해도 a, b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전개해도 a,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개하지 않고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를 또 이용할 수 있지 않나요? 갑자기 근과 계수의 관계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말 자체가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이 a,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의 지금 근이 x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이니까요. 저 마이너스 a는 사실 뭐가 되죠? 다 더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에다가 그래서 a는 아니 그냥 여기다 한 번에 쓸 때 어차피 다 바로 보이는데 a는 2가 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저 b라는 것을 두 개씩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죠? 마이너스 곱하기 그냥 한 번에 계산할게요.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플러스 3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b는 마이너스 1가 되게 되죠? 네, 동일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꼭 그 인수정리라고 해서 그냥 그 숫자를 꼭 대입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힌트가 좀 더 주어진다면 이 식 자체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A, B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냥 PX10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더 훨씬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준 이유는 꼭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랍니다. 수학에서는 같은 문제를 푸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풀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풀이가 물론 논리적인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논리적인 오류를 통해서 사실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과정을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수학적인 사고력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실제로 30분 문제 같은 경우는 다양한 풀이를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쉬운 풀이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꼭 한 가지의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모의사 보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30분의 문제를 푸는 동안에 30문제를 푸는 동안에 10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사실 그 시간을 다 쓰는 친구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입니다.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그 시간보다 훨씬 적게 걸리고요. 또 수학이 너무 힘든 친구들은 풀 수 있는 문제가 얼마 없다 보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다른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토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기존에 생각하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 방식의 풀이를 이용해서 풀다 보면은 많은 문제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맞출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한 문제 맞출 때마다 그 퍼센테이지가 확 뜁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그 한 문제 한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문제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